네, 유진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글 8기 안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핵심 키워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메시지의 형태가 객체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객체가 메시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객체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먼저 객체가 메시지를 선택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송신자인 오더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서 메소드 타입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수신자 클래스를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신자의 정체랑 동작을 모두 알아야 돼서 송신자인 오더 서비스와 이 크레딧 카드나 페이팔 같은 구체적인 서브 클래스 사이에 간결합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메소드 타입이 추가가 되면 이제 오더 서비스의 조건도 하나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확장에는 닫혀 있고 변경에는 취약한 구조가 돼서 OCP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메시지가 객체를 선택하는 예시에서는 이 오더 서비스라는 송신자 객체가 체크아웃이라는 메소드에서 지불을 하고 있고, 이 pay라는 메시지가 런타임에 자신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PM이라는 객체를 선택해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는 이 페이먼트 메소드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 pay라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메시지와 메서드를 비교하면서 다양성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메시지는 객체의 외부의 요청을 의미하고요. 메서드는 객체 내부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랑 메서드를 구분함으로써 객체 내부랑 외부도 분리가 되고, 시스템적으로는 다형성이라는 유연성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형성은 이제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객체가 자신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서드로 처리될 수 있는 1대 N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다형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어떤 언급이 없이 다형성이라고 하면 포함 다형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제 총 이런 분류 체계가 있는데 매개 변수, 포함, 오버로딩, 강제, 다형성이라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함 다형성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제 포함 다형성은 서브 타입 다형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서브 타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다형성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포함 다형성 하위에 있는 상속과 인터페이스 방식을 비교해 볼 텐데요. 참고로 또 다른 특수 형태인 덕 타이핑도 있습니다. 근데 덕 타이핑은 명시적인 타입 선언이 없어서 이런 전통적인 정적 타입 언어의 포함 다형성이랑 구현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덕 타이핑을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속 기반과 인터페이스를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상속은 구조적 계층에 방점이 있고 인터페이스는 행동에 있습니다. 상속은 먼저 그 서브 타입 계층을 구현을 하고 공통 로직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입 사이 관계를 꼭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협력과 메시지 중심 설계에 적합합니다. 이제 상속의 문제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간결합입니다. 상속은 자식 클래스가 이제 부모 클래스의 구현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코드 변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 인플로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인플로이를 상속받은 디벨로퍼랑 디자이너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에서는 디벨로퍼랑 디자이너라는 인플로이를 생성해서 각각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인플로이가 인자를 받도록 변경이 되면 여기서 디벨로퍼랑 디자이너는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위반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데요. 리스코프 치안 원칙은 그 솔리드 원칙의 L에 해당되는 원칙이고 자식은 언제나 부모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이런 is A라는 관계를 무시한 상속 구조에서는 이게 깨지게 돼요. is A는 타입 S가 타입 T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펭귄은 새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플라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지만 실제로 펭귄은 날 수 없기 때문에 코드는 돌아가지만 이 서브 타입이 날아야 된다는 그 슈퍼 타입의 행동의 의미를 어기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계층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펭귄은 새지만 날 수 없기 때문에 EGA 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LSP 위반 예시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라는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기님께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가 과제를 내주셔서 한번 찾아본 개념이고 레퍼런스 달아놨는데 그 로버트 세실 마틴 님이 예전 한 오래 전에 그 LSP에 관련돼서 작성하신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또 나오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학적으로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직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에서도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서브 타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직사각형의 행동을 정사각형이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서브 타입이 아닙니다. 이걸 코드로 보면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너비와 높이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생성자고 이제 리사이즈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받아서 자신의 이미 가지고 있던 속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사각형 클래스인데요. 얘는 이제 직사각형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자신의 생성자로 만들게 되는데 리사이즈를 이제 오버라이딩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사각형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통해서 너비랑 높이가 동일하지 않다면 일레갈 아규먼트 익셉션을 쓰려고 하게 되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됐다면 이제 직사각형의 리사이즈를 호출해서 자신의 그 뉴사이즈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이제 리사이즈를 호출을 할 건데 여기서는 그 리사이즈의 첫 번째 인자로 직사각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정사각형이 들어가게 되면 이 너비랑 높이가 달라서 일레걸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을 대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서브 타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EJ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행동을 기준으로 보면 거짓이기 때문인데요. LSP는 행동적인 서브 타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타입이 슈퍼 타입의 행동적인 일관성을 깨뜨리게 되면 EGA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게 되고, 이제 인터페이스 말고도 조합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로 개선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렉탱귤러 쉐입이라는 공통의 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사이즈랑 너비랑 높이를 반환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공통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각자 이제 렉탱귤러 쉐입을 구현을 하게 되고, 이 여기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각자 독립된 상태로 자신만의 메소드를 구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이 명세만 맞춰주게 된다면 내부 구현이 어떻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호출할 때 스퀘어가 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과 동일한 인자를 넣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각자의 이제 리사이즈를 호출을 함으로써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속의 마지막 문제점이 클래스 폭발인데요. 상속을 이제 계속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서 자식에서 손자에서 증손자 계속 이제 구조가 재기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 수정이 어디선가 발생이 되면 상위도 뜯어보고 하위도 뜯어보고 이 클래스가 어떤 메서드를 가지는지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 기반 다양성과 인터페이스 기반 다양성을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결합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속 기반에서는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합이 일어나고, 인터페이스는 행동이라는 계약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송신자와 수신자가 느슨하게 결합이 됩니다. 네. 일단 상속 기반과 인터페이스 기반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랑 구현의 비교인데, 어, 책에 나온 시나리오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일단 그 왕이 모자장수와 그 요리사와 앨리스한테 증언을 시키는 상황이고요. 방금 본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증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증인은 증언을 하는 역할이고요. 각자 이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모자장수와 요리사와 앨리스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그 인자로 증인을 받아서 증인한테 증언하라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는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렇게 왕한테 이 모자장수랑 요리사랑 앨리스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건 개발자의 입장에서 왕한테 인자를 넣어주는 거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증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런타임에서야 비로소 그 누군지 모르는 증인한테 증언을 하라라고 이제 메시지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형성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책임주도 개발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주도 개발에서의 책임은 기능이 아니라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 이게 DDD까지 연결이 되어서 어, 안정적인 그 도메인 모델을 기반으로 책임을 설계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객체 지향 세계의 어떤 협력을 구성을 하고, 그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선택한다. 이게 도메인 모델 기반 설계가 가미된 어떤 객체 지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객체 지향이 이상적으로 흘러가려면 이제 객체들이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객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가 품질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객체한테 전달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객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능이 아닌 안정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 주차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정글 8기 수요자 이재용이고요. 오늘은 좀 약간 짧게나마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렸지만 좀 정리되었던 개념 세 가지 정도랑 또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고민 하나 정도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해왔던 대로 책을 읽고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GPT나 크로드를 통해서 약간 좀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유할 만한 질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멤버가 책을 빌리려고 할 때 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실습 코드에서도 조금 느꼈던 건데, 저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가 북한테 북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북의 상태가 대출이 가능하면 체크아웃을 시도하라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짜다 보면 이제 올바른 객체 지향 그 관점의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책에서도 이제 tell, don't ask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멤버가 이 북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출 가능한 상태가 그냥 단순히 이제 어웨일러블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멤버가 부계의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오북이라고, 랜드라고, 바로 요청을 하고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빌리고 나서 그 상태 변화까지도 북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객체 지향 관점의 프로그래밍이다라는 법을 한 번 더 다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용 인터페이스의 최소성입니다. 처음에 이제 북이 이제 메서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공개해야 될까라고 했었는데 약간 직관적으로는 최소한 공유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많이 공유해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나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적절히 추상화된 책임 또는 요청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물론 이제 객체가 요청할 때 적절히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나 메소드만 쓰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잘한 것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막 조합해서 쓴다라고 하면 어, 구체적인 행동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차용하고 있던 다른 외부 객체에까지도 코드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코드의 파급 효과, 변경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적절히 추상화된 책임 식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역할의 추상화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챕터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어,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책임을 수행만 할 수 있으면 그 내부 구현은 그 객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면 어떤 객체든 상관없다라는 역할 내에서 어떤 객체든 상관없다라는 점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이브러리가 원래는 대출을 조율하는 객체였는데 여기에서 모바일 앱 기능이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까? 아니면 라이브러리와 거의 동등한 느낌의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해야 될까라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 라이브러리는 그 론 매니저라는 역할로서 가지고 있고 론 매니 그 이후에 이제 꼭 그 모바일 앱뿐만이 아니라 뭐 데스크탑 앱이라던가 키오스크 앱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타입들이 론 매니저라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뭐 내부 구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개인 디바이스니까 뭐 쿠키를 확인해서 로그인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키오스크 앱은 보통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내부 구조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로서 이제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곧 그게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은 도메인 모델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발표 전까지도 계속 이제 실습 코드를 짜보느라고 다 완성을 못하고 고민을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실습하고 있는 주제가 그 병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뭐 의사로부터 가능한 시간을 받아서 예약이 확정되는 그 구조를 한번 짜보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 멘탈 모델에 있는 거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접수처 뭐 간호사든 접수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의 가용 시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개의 객체를 생각하고 유즈 케이스를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LLM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약이라는 객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그런 객체가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예약을 다시 확인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그때 그 행동을 수행할 만한 그 책임을 질 만한 객체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어? 그 객체를 떠올리는 거는 도메인 모델로서, 적어도 예약이라는 객체를 떠올리는 과정은 도메인 모델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유즈 케이스에서 출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즈 케이스가 없으면 내가 예약이라는 뭔가 전통적인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용자와 구현자의 멘탈 모델에 있는 그 교집합만으로 이 뭔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객체를 다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네, 제가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정글북이 김성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를 공부하면서 그 책임 주도 설계에 대해서 되게 자주 언급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서 동시에 이제 책에서 언급했던 게 데이터 주도 설계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짧게 소개되고 끝나가지고 그거에 대해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공부했던 거를 이번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 주도 설계 전에 저희가 객체 지향 설계에서 책임 주도 설계가 뭔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객체 지향 설계에는 이제 적절한 책임을 이제 객체에게 할당하는 것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제 역할과 책임의 협력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적절한 객체를 찾거나 아니면 만드는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수신자의 책임이 결정이 된다고 책에서는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임주도 설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각 객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줘서 이제 그 객체 지향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데이터 주도 설계에 대해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데이터 주도 설계는 무엇이고 언제 생각하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주도 설계는 프로그래밍의 어떤 동작이나 관계보다는 데이터 구조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는 이제 어떤 관계나 동작보다는 이제 시스템 성능 향상이나 이를 위해서 캐시 효율성이나 메모리 접근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코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물체가 있고 그거를 추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걸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책임주도 설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객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 개수가 10만 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객체들의 이런 포지션이나 뭐 벨로시티, 로테이션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객체마다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램에 있는 메모리에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면서 이제 결국엔 CPU가 사용하려면 캐시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포지션 벨로시티 로테이션 액션, 포지션 벨로시티 로테이션 액션 이런 식으로 객체마다 저장하게 되니까 어떤 그 캐시로 사용할 때 공간 지역성이 저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는 만약에 이게 이제 성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목표가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해서 이제 데이터 주도 설계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캐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는 이제 간단히 설계해 드리자면 이제 각 포지션, 벨로시티, 로테이션마다 이제 객체 하나하나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런 동적 할당으로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10만 개를 하나씩 다 할당해 보는 건 어떨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당을 하게 되면 메모리 상으로도 결국에는 포지션이 쭉 될 테고 벨로시티도 쭉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캐시로 이제 그 메모리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거를 캐시로 가져올 때도 이제 결국에는 그 공간 지역성을 통해서 그 포지션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접근을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이제 연속적인 메모리에 담을 수 있다면 캐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데이터 주도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책 자체의 목적이 객체 지향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객체 지향을 배우고 또 다음에는 뭐 절차 지향을 배우거나 함수를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배울 때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상황과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제 그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설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상 발표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